바이든이 한국에 갑자기 5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즉시 입금해주겠다며 태도를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부터 공짜 돈을 뺏어와 미국인 유권자들에 자랑하여 자신의 지지율을 올릴 궁리만 하던 바이든이 갑자기 한국에 말도 안 되는 파격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외신들이 한국이 부럽다며 미국의 엄청난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한국이 대반전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전혀 예상 못한 파격적인 행동에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은 물론 바이든은 정치 생명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IB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1970년대 최악의 위기와 유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0일 현지 시간 낸시 라자르 파이퍼 샌들러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는 폭스 비즈니스 방송 마리아와의 아침에 출연해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 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차 효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의 영향을 완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라자르는 이어 사람들은 2008년이나 2020년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1973터부터 1974년, 2021년에 가깝다 고 언급했습니다. 라자르는 매우 울퉁불퉁한 롤러코스터지만 방향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 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춘은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다가올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JP 모건 및 골드만삭스 연구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JP 모건은 보고서를 내고 미국 증시가 겪어야만 했던 올해의 리스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주식시장 전망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영화 촬영장 대신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14일 현지 시간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간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세그 아프트라 이하 배우조합은 이날 오전 10시께 현지 시간 대기업 스튜디오 사무실과 방송사가 밀집한 로스앤젤레스, LA와 뉴욕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넷플릭스, 디즈니, 디스커버리 워너 등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연맹 AMPTP과 새 계약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협상이 결렬되자 전날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배우조합의 파업은 1960년 이후 43년 만으로 프렌 드레셔 작가조합 회장은 이번 파업과 협상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탐욕스러운 과대망상증 환자들에게서 이 상황의 지배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 모두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엔터업계에 종사하는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 엔터업계가 초비상 사태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예비군 3,000명을 동원해 유럽에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유럽사령부의 책임 지역 안팎에서 대서양 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역 군인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동원된 예비군은 현역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지원을 받게 되며 유럽에 배치되는 예비군의 가족과 부양가족에게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징후라고 WP는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7%에 육박했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40%까지 추락했고 바이든을 쫓아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무려 5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요. 이번에 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폭락할 때마다 한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면 지지율이 오르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특혜를 주어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뉴욕주에 앞으로 최대 1천억 달러, 약 130조 7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지원금 규모가 한국 기업들의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기업에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및 가동에 속도를 낸다면 자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직접 경쟁하며 고객사 물량 수주와 시장 점유율을 두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기존의 바이든이 약속했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을 내걸면서 더욱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 복지 증진과 노조 활성화 등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기술업체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300만 달러, 약 4,03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업체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주 연방동부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6일간 심리 끝에 21일 이런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무려 250조 원을 투자해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고 있는 곳으로 텍사스 현지 주민들은 연일 삼성을 외치며 심지어 텍사스 한 주류 회사는 삼성이 우리 마을을 살려줘서 감사하다며 삼성을 위한 기념 맥주까지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G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낮고 반대로 미국은 초비상 사태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날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최정우 회장과 만나 일자리와 성장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첨단 기술 혁신,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솔루션 등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바이든은 이 글을 보더니 격하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폭탄 발표에 이어 곧 캐나다는 엄청난 중대 결단을 내렸는데요. 캐나다가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에 줄 알았던 8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미국이나 일본 아닌 한국을 선택한다는 보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방문해 국산 잠수함에 직접 승선하고 조선소를 둘러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5월 방한에 조선소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다시 국내 잠수함 현황과 건조시설을 다시 둘러보는 것으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방문했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캐나다가 한국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입니다. 캐나다가 미국까지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도산 한창 5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3000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도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캐나다 해군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특히 선내에 많은 기능이 자동화돼 있어 잠수함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신 캐나다가 전기차 거점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제쳐두고 한국에만 파격 제안을 하면 러브콜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신 캐나다가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며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일본보다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지닌 한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방정부는 법안 발의에 앞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를 단행한 3개 중국 기업에 투자 철회를 명령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만 캐나다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3개 배터리 회사가 폭넓은 공급망을 자랑하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다수 포진했고 이들의 기술력은 단연 독보적인 세계 1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는 LG 에너지솔루션 캐나다 합작법인에 무려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캐나다 총리는 한국이 G7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FP 배터리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비싼 코발트를 쓰지 않아 저렴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찍부터 LFP 배터리에 집중 투자해 이 분야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 LFP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인산염이 2026년부터 품귀 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원료인 인산염 고갈 속도가 빨라졌고 4년 후에는 품귀 현상마저 보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것인데요. 생산되는 배터리의 90% 이상이 LFP 배터리인 중국으로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산염이 이처럼 부족해진 이유는 LFP 배터리 사용량은 늘고 있지만 원재료인 인산염 공급의 증가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산염은 95%가 중금속이 함유된 퇴적암에서 발견되는데 퇴적암에서 추출한 인산염은 약 10%만 배터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까다로운데 수요는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마어마한 인산염 매장지가 발견되지 않고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관측입니다. 사실 중국이 처음부터 LFP 배터리를 고수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움켜쥐고 있는 NCM 기술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NCM 기술 특허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총력 지원 덕분에 LFP 배터리를 중국산 저가 단거리 전기차를 중심으로 탑재했고 기술적 보완으로 2021년부터는 테슬라, 벤츠 일부 모델에 중국산 LFP 배터리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무서울 게 없었던 중국산 LFP 배터리 회사들은 한국의 3원계 NCM 배터리 시대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에 몰린 건 중국입니다. 한국의 배터리가 아닌 중국 LFP 배터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더 뚜렷합니다. 테슬라는 LFP 배터리 적용 범위를 2년 전과 비교해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먹힌 벤츠 말고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는 전기차 제조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LFP의 핵심 광물인 인산염 부족 사태까지 온다면 중국 배터리 업계는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할 게 분명합니다. 이처럼 LFP 배터리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위기를 맞은 것과 달리 한국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거점을 꿈꾸는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인플레이션법의 수혜자라고 손꼽히는 캐나다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중국,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에게만 함께하자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는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점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투자법, 인베스트먼트 캐나다 액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중국 자본 퇴출을 위한 법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갱신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안보심사 법적 명문화를 추진하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법안 파티에 앞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를 단행한 3개 중국 기업의 투자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캐나다 광업기업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89개에 이릅니다. 무려 18조 원이나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중국 기업들도 캐나다 광물 투자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배터리 광물 관련 수익을 중국이 아닌 우방국에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중국과 함께 글로벌 밸류체인을 양분하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가 한국, 미국, 유럽보다 늦고 배터리 업체도 파나소닉 단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은 자국 완성차와 미국 테슬라 의존도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세계 배터리 회사가 폭넓은 공급망을 자랑하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력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제조업이 유독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일본 기업의 공장입니다. 인프라는 탄탄하지만 자체 기술력은 부족한 나라인 캐나다는 캐나다의 삼성격인 항공우주기업 봄바르디에의 사세가 꺾인 뒤부터 위기감을 느꼈고 우리도 해보자며 국가 체질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는 핵심 광물을 기반으로 배터리 소재, 배터리 셀 팩 모듈,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설립한 온타리오주 자동차 공장이 전동화 모델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발맞춰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고 이곳 공장에 필요한 소재와 소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열린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한 캐나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포스코 퓨처엠 등과 함께 메인 열의 대규모 부스를 연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에게 부족한 것은 핵심 광물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약 60가지 이상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핵심 광물 부국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특히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과 코발트 등 보유량은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캐나다는 한국의 기술력을 들여오기 위해 최근 두 나라는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으로 북미 지역에서 2차 전지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공급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일 한국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핵심 광물 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캐나다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포스코 퓨처엠과 미국 완성자 업체 제너럴 모터스는 캐나다로부터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고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 캠을 만들어 캐나다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규모 보조금을 받고 미국 완성자 업체 스텔란티스와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5조 3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한국에 없는 단 한 가지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배터리사들이 캐나다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LFP 배터리만 믿고 있었는데 핵심 광물인 인산염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미국의 대중국 압박 때문에 캐나다도 중국을 손절했으며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기업들은 하는 수 없이 한국에 애걸복걸하며 자기들도 끼워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캐나다에서 핵심 광물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신들도 숟가락을 얹기 위해 LG 에너지 솔루션에 구애를 시작한 겁니다. 지난 6일 중국 국영기업 중광지원, 중쾅지 원집 투안고빈 은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캐나다의 수산화 리튬 합작 공장을 건설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중국 리튬 업체들의 캐나다 진출을 견제하는 현지 정부를 설득하고자 북미에 공장을 짓는 LG를 끌어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캐나다 매체 더 글로브 앤드 메일 따르면 프랑크 왕 중광자원 북미 사업 담당은 북미에 공장을 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중 잠재 파트너를 찾고 있다. 후보군 중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고 LG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중광자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북미산 리튬 주문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선점하기 위해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수산화 리튬 정제 시설 건설을 노려왔습니다. 변수는 캐나다 정부의 허가 여부였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캐나다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광물 투자 회사에 허가를 쉽사리 내줄 리는 없고 그래서 한국 기업과 합작 형태로 꼼수를 써서 리튬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스텔란티스와 온타리오주 윈저의 연간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5조 원을 투자해 2024년 상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인데요. 중국 국영기업 중광자원은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는 LG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리튬 광물 자원 투자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국영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 중국 전기차 기업 BYD는 세상 전기차의 중심인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중국 제체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LFP 배터리 핵심 광물인 인산염 부족 사태까지 다가오고 있어 중국의 위기는 첩첩산중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시진핑의 1대1로 전략에 따라 사우디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그간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며 유조선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인데 하지만 한국 때문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와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세운 베트남 조선소 이후 두 번째 해외 조선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무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회사 IMI는 그렇게 탄생했고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베트남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억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사우디 현지에 100명 이상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라이센서로 참여하는데 지분 20%를 확보해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초기 지분은 10%로 정해져 있었으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20%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변경이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흐리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 영원 유문반선 VLCC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면 IMI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척당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조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 측과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SEMCO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조선해양이 톡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 대 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는 특히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인데 PC선, 화학제품 운반선, 과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4터부터 5대의 유전개발 시추 설비, 25대의 해양 플랜드 지원 선박, OSV, 18척의 대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조, 수리, 유지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10건 계약에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IMI에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스콜 리스고로부터 26만 톤급 VLCC 설계 도면을 임대해 첫 선박을 건조한 이후 약 50년 만에 유조선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설계 도면 제공과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탈석유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이나 이중연료 추진선 등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증은 신흥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주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 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연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무슨 상황이냐? 며 놀라움을 표했고 글로벌 협력이 대세라는 접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다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국 견제 효과는 베트남조선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현대베트남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수주 공세로 한때 국내 조선산업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 국영조선 간 합작회사로 설립됐고 초기에는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된 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09년 벌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부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000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트남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지난해에는 700롬급 골리앗 크레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20척 건조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1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죠.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운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우디 시장 진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IMI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로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합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회담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에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완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굴착기와 선박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 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로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6만 톤의 주단조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용해시킨 금속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조와 가열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로 만드는 단조를 의미합니다. 선박뿐 아니라 석유, 가스, 담수화 공장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생산해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인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PC선, 컨테이너선 등 51척을 수주했고 2020년에는 조선소 건설협력 대가로 4,800억 원 규모 PC선 10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정유사업뿐 아니라 조선, 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협력을 하며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현대가 주요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만 해도 7만원대였지만 현재는 11만원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적 또한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진 직자였지만 올해 6,8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내년 이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크루즈선과 군함 건조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우디 선박 수주를 놓칠 경우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000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합병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업 부흥을 언급했고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부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발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랍코는 이미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사이가 됐고 중국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조선업은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길 바랍니다.